2022년 제1회 샌드 동북아 국제포럼이 1월 7일 서울 중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동북아 전략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의 새로운 지평, 한반도 통일정책의 현실과 실천 방안 논의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사단법인 샌드 연구소가 주최하고 통일과 나눔재단이 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협찬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최경희 샌드 연구소장이 개회사를 진행하고 박종철 대전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습니다.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과 장윤판 텐진외대 국가지역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았고 이즈미 하짐의 도쿄국제대 교수,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샌드 연구소의 이승현, 와다신스키 연구위원, 박은주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영석 대진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최경희 샌드 연구소장은 개회사에서 세계적인 석각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한 활발한 발제와 논의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 후코의 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기원하며 사단법인 샌드 연구소 동북아 국제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내외기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격동의 이 시대, 주변 환경의 세찬 파도 속에서 우리는 요동치는 한반도의 지각 변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반도에서 70여 년 동안이나 당면한 과제로 여겨오던 통일의 대장동이 점차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지향하며 인류 보편적 범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분단의 생태계가 항시적으로 불확실성과 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며 우리들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나타난 변화여서 더욱 주목됩니다. 패러다임의 변화인지 과연 프레임의 변화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합리적 실천 방안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포럼이 통일과 평화가 만나는 지점을 새롭게 구체화, 공론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분단체제의 극복과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전문가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유익하고 발전적인 그런 시간이 되시길 기대합니다. 남북한 통일방안 변천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제한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우리의 통일방안은 50년대 반공통일, 멸공통일론에서 60년대 선건설, 후통일론을 주장했고 70년대 선평화, 후통일론으로 변화했다며 이후 50년간 이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도로 보자면 72년 74 남북 공동성명 자주평화 민족대단계 원칙 이후에 73년도에 6.23 평화통일 외교 구상 그리고 74년도에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나온 평화통일 3대 기본 원칙 여기서부터 이제 선평화 후통일 원칙이 좀 정립이 되고 이 기조가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한 50년째 이 기조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좀 유지를 하고 있는 형국이죠. 정 센터장은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김영삼 정부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 번영 정책으로 선평화, 후통일의 원칙은 이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북 압박 정책을 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상생공영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 등 선평화, 후통일의 기조는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기조는 북핵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보다 한반도의 현 상황을 유지, 관리하는 평화지상주의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실상 남북한이 투 코리아를 전제로 통일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이 투 코리아라고 하는 건 어떤 기본적인 그 전제. 하지만 이 암묵적으로 또 포기할 수 없는 이제 각자의 좀 목표인, 역사적 목표인 그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목표가 이제 평화적으로 잘 되면 좋은 건데 사실은 이제 각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이제 전략적인 목표로 그러니까 앞에 통일이라고 하는 말 앞에 이게 블랭크 가로가 쳐 있죠. 각자 스스로 이게 남한 주도의 통일, 북조선 주도의 통일이라고 하는 게 블랭크가 쳐 있는 상태에서 통일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거의 전제가 사실은 남북이 모두 다 투코리아를 좀 전제로 하고 있었던 상황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시각을 주제로 발제한 장룡판 텐진 외국어대학교 국가지역연구원장은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시각이 아주 복잡하다며 그 이유는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 국제정치의 재편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교수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거부할 순 없지만 한반도 통일 이후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대의 소실과 간도, 고구려, 발해 문제 등 영토와 역사 갈등을 우려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는 중국 정부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원칙은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원하지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과 강대국들 간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중립적인 정체성을 갖는 것이 중국의 국익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한민족이 공동한联盟입니다. 그러나 통일 한반도는 동북아 주요 정치 영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면 이는 또한 영내 정치 구도 재편을 의미합니다. 네, 주변 대국들이 한반도 통일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따라서 통일 한반도가 어떠한 신분으로 동북아 영내 평화 협력을 위해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비록 공허한 명제인 것 같지만 주변 대국의 공조를 이끌어내려면 이것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통일 한국이 미국 일변도를 할 때는 중국에서 그걸 절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 결사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저해하는 어떤 그런 요소로 등장할 것입니다. 이즈미 하지메 도쿄 국제대 교수는 한국의 통일 담론이 통일 패러다임에서 평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북한도 통일 목표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즈미 교수는 2016년 5월에 열린 북한 노동당 7차 대회에서 북한의 통일 방안인 고려민주연방공화제 표현이 사라졌다며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을 보면 남북이 통일을 의식하지 않고 공존과 평화 번영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즈미 교수는 2019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통일 방안에 대한 제안을 했지만 이와 관련된 남북 간 대화와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북한은 한국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으로서 보면 역시 한국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구나라는 것은 재확인됐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19년 2월 달에 연말에 중앙위원회 좀 전공 회의를 했고 김정은이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31일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2020년 10년사도 없었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김정은의 그 보고에 통일을 한 것은 없었던 거예요. 원래 통일을 반드시 언급을 하고 이야기도 제기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완전히 없었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포기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 1월 달에 그 발자 단태회 했었습니다만 역시 통일에 대해서 별로 언급도 없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러니까 7차 단태회에서 완전히 고려민주연반제라는 것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고려민주연반제라는 말이 북한에서 없어지는데 그러나 작년 8차 단태회에서 그 연반제 통일이라는 말도 없어졌다고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인철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론에서 당위적 통일론으로 수렴되는 모습들을 지양하고 현실 통일론이 되기 위해선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에 비쳤을 때 일단 민주적 절차와 관련해서 민주성의 어떤 사항 그리고 민주적 절차의 구체적 방식이 제시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평화적 통일과 관련해서는 평화의 상이라든가 평화적 통일의 구체적 방식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와 인권의 보장과 번영도 구체성을 보여야 하되 당위적이지 않고 현실적 차원에서 하나의 상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 지금 일민족 1국가 이정부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한반도 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 맞지만 미래 통일 한국의 구성원은 민족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토론을 맡은 이승현 샌드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의 통일 담론이 통일에서 평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의 정책의 흐름상 결국엔 김일성 수령의 유언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북남 통일이었고, 방규약상에서도 실질적으로는 통일을 완전히 없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통일의 방식이 변화가 됐고, 어떤 정치 흐름에서 통일이 성숙되지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는 통일보다는 경제가 어떤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훨씬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통일이 평화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와다 신스케 샌드 연구소 연구원은 토론에서 한국 젊은 세대의 통일 의식 여론조사를 보면 북한을 같은 민족이지만 다른 나라로 보는 시각이 많고,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민족 통일의 당위성만 강조하지 말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새로운 통일 담론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은주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통일 담론도 시대가 많이 흐른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며, 여기서 필수적인 것은 통일 한국의 수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국양제나 연방제를 지향하는 것은 사실상 한반도 통일이라고 보기 어렵고, 헌법에서도 우리가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서 저희가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민족 일국가의 통일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지금 계속 지켜나가고 있는 통일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속해서 이제 발전시키는데 그 접근 방법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영석 대진대 교수는 통일의 패러다임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통일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던 민족 정서적 요인이 약화된 데다 통일에 대한 좌절감과 실망감까지 겹쳐지면서 통일회의론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결코 통일 포기는 아니라며, 현재 남북관계는 한중관계처럼 필요에 의해 교류 협력하는 실용적 의미의 통일 관계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자나 이제 일반 전문가들이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한중 관계처럼 체제는 다르지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교류하는 그러한 모습의 통일.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용적 의미의 통일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도 이루어지는 통일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현재의 일상적 실용적 의미의 통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일의 모습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정치법적인 통일로 생각하다 보면 이제 자칫 이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냥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두 국가로 그대로 공존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바로 이제 통일을 포기한 게 아니라,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한중 관계와 같은 그런 체제가 다르지만 서로 협력하는 이제 통일의 또 다른 모습, 사실상의 통일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통일 패러다임이 변화했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통일에 대한 이제 그러한 우리의 모습 자체가 좀 변화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최경희 소장은 총평에서 통일과 평화의 개념이 환경과 상황에 맞게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선 통일의 역사적 변천 가운데 아마도 이제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 두 개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화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리고 보편적인 가치, 이것을 추진하는 시기가 있고, 또 통일을 또 우선시하면서 강조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면은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그리고 통일이라고 하면은 아마도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제도적 장치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통일이 이제 평화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패러다임이라는 것도 이제 연구자들이나 또 어떠한 정책, 또 그리고 어떤 주관자가 있어서 이걸 주도적으로 추진할 때
환경과 상황에 맞게 이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현재 이제 분단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갑자기 이제 이 구조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 중에 다른 의견도 좀 있었고 또 앞으로 계속 논의돼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면요. 여기 또 샌드 연구소 측에서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도움을 주기 위해 정리드리면, 첫째는 그 발제자와 토론자들 이렇게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통일 패러다임과 평화 패러다임이 영어로 얘기하면 competing paradigm 하는 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패러다임이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평화 패러다임의 중요성이 굉장히 더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 통일로 가는 과정과 또 엔드 스테이트에 관한 그런 열린 다양한 논의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왜 이렇게 두 개의 패러다임이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이 오게 되어 있느냐? 거기에는 냉전의 해체라는 탈냉전 상황, 그리고 보다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이중 전략 경쟁이라는 국제 환경이 작용했을 것이고, 또 북한이 특히 탈냉전 이후에 핵 보유를 하게 되면서 체제 생존에 중점을 두게 되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남한에서 세대 간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서 특히 MZ세대가 실용주의, 또 개인주의를 관점으로 해서 기존의 이 통일 담론을 전부 재구성하고 있다. 아직 그것이 명확화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통일 패러다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중에 있다. 북한에도 소위 장마당 세대가 남한의 MZ세대와는 다르지만 아마 새로운 인식으로 이 통일 문제를 바라볼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의 이런 통일 담론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많은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새로운 도전 요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문제, 지금 코로나19와 같은 그 팬데믹의 문제, 또 기후변화, 환경변화, 이런 요인들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남북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이 통일 패러다임의 형태도 달라지게 될 거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샌드 연구소에 주최한 이 회의는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라는 사막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사막에 빠지지 않고 사막을 건너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막에 빠지지 않고 건너려면 옛날에는 낙타에 의존했고 또 최근에는 또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이라는 앞으로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내는 데 있어서 샌드 연구소가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발제 토론에 참석해 주신 모든 패널리스트, 그리고 최경희 연구소장님을 비롯해서 회의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참여자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